새손빈 마마께서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셨사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그 자리를 탐하며 마마의 가슴에 대못을 받겠사옵니까? 제발,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게 깔린 창덕궁 동궁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14살 어린 궁녀가 새손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방 안. 차가운 마룻바닥에 머리를 박는 둔탁한 소리가 서글프게 울려 퍼집니다. 쿵, 쿵, 쿵. 횟수가 반복될수록 소녀의 하얀 이마는 선명한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이윽고 나무 바닥 위로 붉은 핏방울이 하나둘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왕족의 부름, 즉 승은은 거역할 수 없는 지엄한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 사람이 되라는 그 단호한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이 조그만 소녀를 보며 15의 새손 이사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차 천하를 호령할 군주의 기상을 가진 그였지만 한낱 궁녀의 눈물 섞인 절규 앞에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새손은 물러섰고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긴 인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조선의 왕이 무려 15년을 기다린 여인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승은을 2번이나 거절했던 배짱 두둑한 궁녀. 그리고 그녀가 죽던 날 왕의 자존심을 버리고 피눈물로 묘비명을 써내려간 남자, 정조.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거침없는 드라마 한국사에서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정조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지독한 순애보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애틋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된 그녀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이 궁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목숨을 걸고 왕을 거절할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정조는 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15년이나 그녀를 기다린 것일까요? 두 사람의 이 지독하고도 처연한 사랑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비로소 온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정조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그녀를 잃고 난 후 20날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 역사상 왕이 후궁에게 남긴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깁니다. 묘비에 새겨진 정조의 진심은 이랬습니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구나. 살아생전 너를 더 아껴주지 못한 후회가 맷뼈를 깎는 듯하구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를 2번이나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말 못할 비밀. 그 지독한 순애보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766년 영조 42년 살을 애듯 시린 겨울바람이 창덕궁의 기와 끝을 핥히고 지나가던 밤이었습니다. 새손의 처소인 동궁전 안에는 오직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5살의 새손 이산.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 그가 무거운 정적 속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덕임이라는 이름의 14살 소녀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새손이 나인들과 내관들을 모두 물린 채 단둘만의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새손이 비로소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너를 처음 본 것이
4해 전이었다. 덕임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세손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처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10살의 조그만 아이. 그때부터 왔다. 글을 읽다가도 정사를 살피다가도 문득 네 모습이 떠올라 붓을 놓곤 했지. 처음에는 그저 기특한 아이라 여겼으나 이제야 내 마음의 갈증이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구나. 새손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임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발소리는 덕임의 심장 소리와 겹쳐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코앞에 멈춰선 새손이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하지만 덕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그녀의 목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덕임아. 새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하가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덕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의 곁을 지키라. 오늘부터 너를 내 사람으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은총이자 동시에 가혹한 굴레였습니다. 조선에서 왕족의 승은은 거부할 수 없는 지엄한 명이었고 거절은 곧 항명이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대답 대신 이마를 바닥에 강하게 찧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고 하얀 소복 위로 붉은 핏방울이 점을 찍듯 떨어졌습니다. 저하, 제발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녀는 감히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새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절이었습니다. 새손빈 마마께서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셨사옵니다. 마마께서 먼저 경사를 맞으셔야 하거늘 소녀 같은 미천한 자가 승은을 입는다면 이는 궁궐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마마를 욕보이는 일이옵니다. 그 화가 얼마나 클지 저하께서도 아시지 않사옵니까? 새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불과 4년 전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후궁 문제로 할아버지 영조에게 어떤 모진 수욕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습니다. 또한 승은을 입은 여인들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소리 없이 시들어가는지도 똑똑히 보아왔죠. 하지만 덕임의 거절에는 세송빈에 대한 예의보다 더 깊은 뼈에 사무친 공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762년 그 뜨거웠던 여름, 10살 소녀의 눈에 새겨진 핏빛 기억이 그녀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덕임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다시 바닥에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새손은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그녀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새손의 무거운 한숨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의 일은 꿈이라 여기고 이지마. 새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육중한 문소리가 닫힌 뒤에야 덕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밤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새손이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슴앓이하며 살아가게 될 줄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오직 이 여인만을 기다리며 홀로 외로운 침전을 지키게 될 줄은 말입니다. 덕임이 목숨을 걸고 거절했던 그 진실된 이유는 정말 새손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기억 속에 박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광경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의 수레바퀴를 4년 전, 궁궐 전체가 비명과 피비린내로 진동했던 1762년의 그 여름으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영조 38년 5월이었습니다. 10살 소녀 덕임이 창덕궁의 높은 문을 처음 넘은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성윤우는 세손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친정, 즉 홍봉안 대감댁의 청직이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연 덕임에게 기억나는 모정이라곤 4살 무렵 느껴본 어렴풋한 온기가 전부였죠. 얼굴조차 희미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슴에 품고 자란 아이. 그 영특하고도 조용한 눈빛을 해경궁이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아이, 눈매가 참으로 맑구나. 내 곁에 두고 싶으니 걸러드리라. 해경궁의 이 한마디에 덕임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들어온 궁궐은 화려했으나 시리도록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담장과 끝없이 이어진 행각들. 그 안에는 수많은 규칙과 엄격한 예법이 도사리고 있었죠. 덕임은 걸에 들어온 첫날부터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녀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곧 벌을 의미했으니까요. 덕임에게는 남모르는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영민함이었죠. 상대가 입을 떼기도 전에 표정 너머의 생각을 짚어내던 덕임은 궁녀들 사이에서 귀신 같은 눈치라 불렸습니다. 해경궁이 저 아이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다. 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덕임에게 궁궐은 서서히 2번째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모든 평화를 조각내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될 이모 화변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창경궁 문정전 뜰 앞 쌀을 담는 나무 개짝인 비주 속에서 여드레 동안 처절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 사흘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제발 이 문을 열어달라는 통곡이 거래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슬퍼런 침묵뿐이었죠. 사흘이 지나자 소리는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애절한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부터는 말소리조차 멎은 채 뒤주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둔탁하고도 가느다란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드레째 되던 날 마침내 그 소리마저 멎었습니다. 덕임은 해경궁 처소의 어두운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그 비명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되었습니다. 뒤주가 열렸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 아버지 영조가 직접 내린 명에 따라 아들은 나무 괴짝 안에서 굶주림과 갈증 속에 말라 죽어갔습니다. 11살의 새손 이사는 그 참혹한 모든 과정을 뜬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던 날, 새손은 할아버지 영조 앞에 무릎이 깨지도록 엎드려 빌었습니다. 할바바마, 제발 아바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영조는 싸늘한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새손은 여드레 동안 아버지의 비명이 잦아드는 과정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11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아버지가 죽던 날조차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할아버지의 눈 밖에 날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궁궐에는 한동안 지독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후궁들은 줄줄이 참혹한 꼴을 당했습니다. 경빈 박 씨는 세자가 살아있을 때 이미 맞아 죽었고 숙빈 임 씨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낙태하라는 협박을 받으며 죄인처럼 끌려갔습니다. 승은을 입은 궁녀들, 한때 세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여인들은 하나같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덕임은 보았습니다. 밤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나인들의 뒷모습을요. 핏빛 치마를 빨래하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문질러대던 그 처연한 손길을요. 승은 후궁이 된다는 것,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도 위태로운 일인지 10살 아이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같은 해 영조는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15살의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세손 이삼보다 고작 4살 많을 뿐이었던 그녀는 아버지 뻘 되는 늙은 왕의 새 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처음 세손을 만난 날, 덕임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손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보았습니다. 정순왕후의 눈동자를요. 입술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칼날 같은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 차가웠습니다. 10살짜리 덕임은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 는 것을요. 1762년 여름, 비극의 궁궐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나 궁녀가 되어 해경궁의 품에서 위로받으며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웃음과 눈물을 모두 삼켜야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궁궐. 두 아이의 엇갈린 운명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덕임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 소년이 훗날 자신에게 승은을 내리겠다며 다가올 줄은요.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손을 뿌리쳐야만 하는 지독한 거절의 순간이 올 줄은요. 세손 이산 또한 몰랐습니다. 어머니 처소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그 조그만 궁녀가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단 한 사람의 연인이 될 줄은 말입니다. 어느덧 14년이라는 덧없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1살의 가냘픈 소년이었던 세손 이사는 이제 25세 강건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려면 담을 세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사투였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겨우 아주 간신히 살아남은 세월이었죠. 아버지를 뒤주에 가둬 죽인 할아버지 밑에서 14년을 버티는 일은 영혼을 깎아내는 고통이었습니다. 노론 세력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죄인의 아들이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는 서슬퍼런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암살의 위협은 일상이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이 수라상에 올라오는 것은 예사였고 한밤중에 자객이 침소까지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세손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고작 4~5시간. 그마저도 옷을 벗지 못한 채 눈을 붙여야 했죠.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군주가 되는 것만이
그가 택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776년, 마침내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로 등극합니다.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조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도발하듯 물었습니다. 전하의 아버지는 누구이시옵니까? 주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잔인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정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주인이라 불렸던 아버지를 그는 끝까지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날부터 정조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생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조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왕이었고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길렀으며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왕에게는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정실 부인인 효의 왕후와는 예를 다할 뿐 정을 나누지 않았고 후궁을 들이라는 신하들의 간곡한 청은 매번 싸늘하게 묵살되었습니다. 전하, 왕실의 대가 끊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신하들이 엎드려 울며 고해도 정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에 이미 15년 전부터 단 한 사람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차라리 죽겠다고 했던 그 소녀, 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은 여전히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8. 당시 궁녀로서는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해경궁이 딸처럼 아꼈기에 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바느질은 물론이고 글씨도 예쁘게 써서 궁녀들 사이에서 팔방미인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정조는 그런 덕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처소를 찾을 때마다 그의 눈길은 무의식적으로 구석에 서 있는 덕임을 향했습니다. 고개 숙인 그녀의 모습만 보아도 왕의 발걸음은 절로 느려졌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도 그 연심을 식히지는 못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조가 해경궁 처소를 나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덕임의 얼굴 위로 노을빛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죠. 정조는 한참을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전하를 부르는 소리에야 겨우 고개를 돌렸지만 그날 밤 정조는 차가운 침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1778년, 마침내 정순 왕후가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후손을 위해 후궁을 간택하라는 명이었죠. 정조는 어쩔 수 없이 원빈 홍씨를 들였으나 그녀는 입궁 1년 만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듬해 맞이한 화빈 윤 씨에게서도 태기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780년, 정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15년 만에 덕임을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 사이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조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덕임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15년을 기다렸다. 앞으로도
더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구나.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아버지의 누명도, 내가 꿈꾸는 개혁도, 전부 말이다. 그것은 왕의 위험 섞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사랑해온 여인에게 바치는 가장 절박하고도 처절한 호소였습니다. 스문을 받아다오. 덕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들어 정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오늘따라 유독 축 처져 보였습니다. 14년을 홀로 적들과 싸우며 버텨온 그 등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덕임은 그 외로움을 비로소 읽어냈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궁녀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사옵니다. 덕임은 끝내 입술을 깨물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주어야 하는 승은의 무게가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때 정조가 고개를 돌려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하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 때문이 아니다. 내 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조의 눈은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남자의 눈동자 속에 15년 전 거절당하고 쓸쓸히 물러나던 그 15 소년의 눈망울이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덕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전과 다르지 않구나. 왕이 들고도 다른 여인을 들이고도 나를 지우지 않으셨구나. 소녀가 받들겠나이다. 28의 늦은 나이, 덕임은 마침내 정조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15년을 밀어냈던 그 운명을 마침내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도 협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기다려준 그 지독한 수뇌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순 왕후의 처소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전하께서 드디어 마음 둘 곳을 찾으셨단 말이지. 상궁이 고개를 숙이는 사이 정순 왕후의 눈동자는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지켜봐야겠구나. 아주 가까이에서 말이다. 두 사람의 행복 위에 불길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도 덕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침내 찾아온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공의 반열에 오른 덕임이었지만 정조는 그녀에게 이상하리만치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보통 임금이 특별한 총회의 징표로 내리는 하사품을 은수라고 합니다. 비단 한 필, 귀한 음식 한 그릇조차 다른 후궁들에게는 넉넉히 내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덕임에게는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기록에 덕임의 처소에 올라오는 음식과 옷감이 도리어 궁녀보다 못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조가 선택한 가장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후궁은 궁궐이라는 숲에서 가장 먼저 화살을 맞는 표적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순 왕후의 서슬퍼런 눈이 번뜩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정조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대중 앞에서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덕임 역시 왕의 그 깊은 고뇌를 알았기에 군말 없이 몸을 낮추고 가장 검소한 모습으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달빛이 궁궐 담장을 넘어오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냉정하게 지나쳤던 정조가 내관들조차 물린 채 홀로 어둠을 뚫고 덕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서로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보내는 그 짧은 시간이 정조에게는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1782년 가을, 마침내 기다리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조 즉위 6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31살의 정조는 비로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드디어 나도 누군가에게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다. 정조가 남긴 이 짧은 글귀에는 뼈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뒤주에서 잃고 평생을 고아처럼 살아온 왕에게 덕임은 가족이라는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정조는 이 아이를 즉시 원자로 책봉했고 덕임은 후궁 중 으뜸인 의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짧지만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조가 처소를 찾으면 덕임은 언제나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무녀가 아바마마! 라며 달려들면 정조는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무장해제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조가 무녀를 무릎에 앉히고 글을 읽어주면 덕임은 그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던 두 사람에게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든 무녀를 바라보던 덕임의 미소 위로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덕임의 얼굴이 굳었고 정조는 그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덕임은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서늘하게 박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아들을 낳고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낳기만 했을 뿐 원자는 중전마마의 아들입니다. 라며 효의 왕후를 끝까지 예우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경솔함조차 누군가에게는 견뎌낼 수 없는 시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왕후가 보낸 상공이 문안 인사를 왔습니다. 덕임은 정성껏 차를 대접했지만 상공이 무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원자저하께서 많이 크셨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시옵니다. 상공이 돌아간 뒤 덕임은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저 사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에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왔습니다. 1783년 태어난 예쁜 딸은 정순왕후가 보낸 보약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지 고작 2달 만에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덕임은 아이의 작은 이불을 끌어안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습니다. 궐 안에서는 아이가 죽은 게 이상하지 않냐는 소문이 돌았고 정순왕후의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덕임은 아들 문효세자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1786년 봄, 셋째를 임신한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오직 문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5살 무녀세자가 홍역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금방 나을 거라 믿었지만 병세는 무섭게 악화되었습니다. 정조는 왕의 위엄도 잊은 채 아들의 침소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부르는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으며 정조는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정조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조의 수염을 만지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홍역치고는 너무나 급격했던 아이의 죽음을 의심했지만 정조는 조사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인내였을까요? 덕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자식을 둘이나 앞세운 어머니의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정조는 매일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손으로 미움을 떠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덕임아, 제발 힘을 내어다오. 우리 서로를 위해, 살아남은 서로를 위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평소처럼 다시 웃어보자꾸나. 아들을 잃은 부모가 서로를 붙잡고 억지로 웃으려 애쓰던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덕임은 간신히 몸을 추슬렀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홀로 남을 정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내 이 가련한 연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1786년 가을, 덕임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신 중독으로 온몸이 붓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조는 매일 그녀의 처소를 찾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덕임은 정조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예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저 외로운 남자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1786년 9월, 덕임은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아직 멀었건만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기에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고 고왔던 손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랐습니다. 정조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가 모든 정사를 뒤로한 채 죽어가는 여인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그는 덕임의 야윈 손을 잡고 땀에 젖은 이마를 짚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질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며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서글픈 거짓말임을 마주 잡은 두 손의 온기를 통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정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전하, 부탁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니. 덕임은 자신의 고통보다 홀로 남을 정조의 앞날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중전마마를 자주 찾아주시옵소서. 마마께서 외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부디 후사를 보셔야 하옵니다. 왕실의 핏줄이 굳건해야 전하가 꿈꾸시는 나라가 편안해질 것 아니옵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녀는 정조의 아내가 아닌 조선의 후궁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려 했었습니다. 정조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말 마라.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 는 절규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덕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나께서
우리 문효를 안고 웃으시던 날, 제게는 그날이 생애 가장 빛나던 봄날이었사옵니다. 소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사옵니다. 정조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그녀가 영영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전하, 다음 생에는 부디 전하가 왕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소녀도 궁녀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왕의 여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픈 일이었으면 다음 생에는 평범하게 만나자는 말을 남겼을까요? 9월 14일, 덕임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3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덕임이 떠난 후 정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20날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신하들이 국사를 돌보라 아우성쳤지만 정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을 한 해에 모두 잃은 한 남자의 통곡만이 텅 빈 궁궐을 메웠습니다. 궐 안에는 다시금 불길한 소문이 감돌았습니다. 의빈도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 정순 왕후가 손을 쓴 것이 틀림없다. 는 나인들의 속삭임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덕임이 죽은 뒤 정순 왕후는 정조의 이복 동생들을 추궁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으나 정조는 단호하게 그들을 지켜내며 정순 왕후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정조가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닌 지독한 허무였습니다. 정조는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묘비명을 왕이 직접 새겨넣은 것입니다. 생하사 여영결.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구나. 정조는 덕임을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문효세자의 묘에서 불과 100걸음 떨어진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정조는 수시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왕이 후궁의 묘를 이토록 자주 찾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자주 고개를 넘는 바람에 그 길에는 임금이 거둥하는 고개라는 뜻의 거둥고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울 효창동에 남아있는 그 이름은 정조가 흘린 눈물의 흔적입니다. 정조의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게 골마갔습니다. 그는 덕임이 떠난 1786년부터 자신이 눈을 감는 1800년까지 14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녀를 향한 제문을 직접 썼습니다. 각각 1년차, 5년차, 10년차에 써올린 제문만 소개하자면 네가 떠난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꿈속에 네가 나온다. 사생전 더 잘해줄 걸. 그 후회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어찌하여 너는 오지 않느냐. 이제 네 얼굴이 흐릿해져 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 왕의 공식적인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것의 그리움이 뚝뚝 묻어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하루같이 그녀를 그리워하던 정조는 1800년 49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를 문효와 의빈 곁에 묻어다오 였습니다. 죽어서라도 새 식구가 나란히 눕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었으나 냉정한 왕실의 법도는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지금 수원 건능에 홀로 잠들어 있고 덕임은 서울 효창동 묘역에 아들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 6년간의 짧았던 행복,
그리고 14년의 긴 그리움.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정조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평생 한 여인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남자의 지독한 순애보가 있었습니다. 덕임은 죽는 순간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했사옵니다. 웃으며 맞이하고 떠날 때 눈물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걱정했던 그녀의 마음 역시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칼날 위에서도 위대한 군주로 남은 정조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 의빈 성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늘한 궁궐 담장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도 찬란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15년의 기다림, 6년의 짧았던 행복, 그리고 14년의 지독한 그리움. 숫자로만 보면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숫자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왕이라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한 남자가 오직 단 한 사람의 마음만을 원했습니다. 궁녀라는 신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들의 상처를 참아 볼 수 없어 두 번이나 목숨을 걸고 그 손길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국 두 사람을 서로의 품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사랑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덕임이 마지막 순간 남긴 이 말이 유독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왕과 궁녀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저작거리의 부부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참척의 고통도 홀로 남겨진 이의 지독한 외로움도 겪지 않은 채 조금 더 오래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장면이 가장 깊게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의 사랑이 아름다웠는지 혹은 그 삶이 너무나 애달팠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우리 역사 속 여인들의 숨겨진 생애와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 중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작가의 상상력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빈 성씨 성덕임은 실존 인물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서 일하던 궁녀였으며 정조의 승은을 2번이나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정조실록과 한종록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또한 정조가 그녀의 묘비명을 직접 쓰고 14년 동안 매년 제문을 작성한 건 역시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독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만 영상 속에서 극적인 긴장감을 위해 묘사했던 독살설이나 정순왕후가 보약을 보내는 장면 등은 당시의 삼엄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야사와 추측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문효세자와 의빈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임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었다는 설정 역시 그녀를 아꼈던 해경궁 홍씨의 기록을 바탕으로 인물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가미한 작가적 각색임을 밝힙니다. 역사적 사실의 뼈대 위에 드라마틱한 감동을 입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제작자의 시선에서 본 정조는 가장 위대한 왕이기 전에 가장 외로웠던 한 남자였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 사이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에게 15년을 기다려 얻은 덕임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 덕임의 까맣게 타버린 가슴에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정조의 앞날을 걱정하며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고 했던 그녀의 유언은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남자를 향한 가장 숭고한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거창한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토록 뜨거운 사람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희 거침없는 드라마 한국사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역사 속 여인들의 뜨거운 생애를 조명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중한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국가 공식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과 정조의 개인 문집인 홍제전서,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그리고 궁중의 비망록인 심정원 일기를 참고했습니다. 또한 서울 효창공원에 남아있는 의빈성 씨의 묘비명, 의빈묘표의 글귀들을 마음에 담으며 이번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조의 눈물과 덕임의 향기를 전해드린 거침없는 드라마 한국사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